어느 늦은 가을 저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나의 아파트에서 나는 그날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고 방 안은 적막이 감돌았다. 손에 들린 책의 페이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5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드문 일이었다. 주저하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박민준 씨 되십니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잡음 속의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예의를 차려 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그러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음산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날이 다가오고 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그 목소리의 묘한 진지함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게 만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버리고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난 곧바로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지만 공중전화로 표시되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곤함에 그저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나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목소리와 그가 말한 그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도 어제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이 동네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주택가에서 연이어 전기 이상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람 그림자가 창밖에서 자신들을 엿보고 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어제의 전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마침 점심시간 나는 지난밤 전화를 걸어온 번호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친구 중 하나가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그의 도움을 받아 추적을 시작했다. 오후 늦게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전화는 공중전화로 걸려온 것이 맞았지만 그 공중전화는 주택가에서 약 20km 떨어진 현재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폐가 근처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주택가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신문에 오르내렸던 곳이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퇴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폐가로 향하기로 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그 집 앞으로 도착했다. 집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얼기설기 잡초가 우거진 정원에 느는 신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문이 열려있길래 힘을 주어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집 안에서 나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흔적들 그리고 벽 곳곳에 남겨진 낙서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날이 세워진 듯한 문구였다. 조심하라. 너도 그 밤을 맞게 될 것이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휩싸인 나는 집을 나와 도망치듯 달아났고 주변을 살피며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곧바로 어젯밤의 전화가 떠올랐다. 목소리의 주인이 예고했던 그날은 과연 이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며칠 후 나는 그 동네의 경찰서를 찾아가 이상한 전화와 폐가에서의 경험을 설명했다. 경찰은 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제보가 쌓여감에 따라 그 집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경찰은 그 집 인근에서 오래전 실종된 한 가족의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사 끝에 그들의 마지막 행적이 그 집 주변에서 끊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보름 후 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그 목소리였다. 잘 해냈군, 박민준 씨. 당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소. 이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날은 그 전화의 주인공의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었다. 그날의 경험은 나를 끔찍하고 기묘한 사건 속으로 이끌었고 아직도 밤이 깊어질 때면 가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것 같은 기분에 온몸이 떨리곤 한다. 그렇게 가을은 어느덧 지나겨가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도 나는 조심스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경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학교 과제를 마치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제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저주받은 링크였다.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게시글은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된 URL을 클릭한 뒤 겪은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담을 담고 있었다. 게시자는 그 링크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진 파일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링크를 클릭한 순간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무섭고 흉측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문구는 너는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경고였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계시자는 이상한 경험을 겪기 시작했다. 밤마다 자정이 되면 자신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체불명의 사람 그림자가 방 안을 서성이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다. 심지어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고 한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계시자는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도 못하고 매일을 불안 속에 살았다. 한편으로는 그 링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그 링크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이 링크가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어떤 실험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관찰하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링크라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경로로 그 링크를 접했고 점점 더 심각한 그 현상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돌연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홀로 이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아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링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낸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링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링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역사가 소실된 오래된 도시 속에 묻혀 전설처럼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도시에 해체된 도서관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찾아 나선 그들은 곧 알게 되었다. 그 링크는 현생 인류가 아닌 먼 과거의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통신수단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잊어주받은 링크에 걸려들지 않도록. 인터넷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신비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항상 경계하며 지혜롭게 인터넷을 탐험하길.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는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다. 처음에는 원룸을 알아봤지만 높은 월세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회사 동료가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다. 위치는 약간 외곽이었지만 교통이 나쁠 것 같지 않아 그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점은 무언가 오래된 느낌, 그리고 조금은 스산한 분위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벽에 붙어 있는 노후된 벽지가 무섭게 일렁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계속 들었다. 첫날 밤 잠을 청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진 것처럼 방 안은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그때 방문 틈새로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걸 느꼈다. 분명히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날이 밝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상하게도 곁을 주지 않았고 눈을 피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혼란스러웠지만 더 알아낼 수 없었다. 며칠 뒤 피로에 지쳐있던 나는 불안한 이 소리의 정체를 밝히고자 결심했다. 밤이 되자 웃음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원천을 찾아 나섰다. 소리를 따라서 아파트 복도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소리가 특히 크게 들리는 문 앞에 다다랐다. 그 문은 계단 옆 구석진 곳에 위치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다. 아파트 관리실에 이 문이 어떤 곳인지 묻자 관리인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예전에 이곳이 소방 설비실로 사용되던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너무나 궁금했던 나는 다음날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전보다 더 명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펼쳐졌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오래된 녹슨 소방 설비들이 있었다. 하지만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방 안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나는 작은 그림자가 천장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너무 두려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그림자는 속삭이듯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오랜만이야. 너도 나와 같이 있자. 소름이 끼쳤고 본능적으로 뛰쳐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나는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 소리는 결국 멈추지 않았고 나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몇 년 후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완전히 어무러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곳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꿈속에서 나를 쫓아오곤 한다.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그저 넘기지 않고 꼭 그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언젠가 그 웃음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질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밤도 편안한 잠을 청해본다.